일반인들은 피부에 암이 생겨 뭐 이것조차 잘 몰라. 오랫동안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계셨다가 얘네들이 최근에 이상하게 좀 커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점 떼려고 레이저 치료도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사실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레이저로 태우게 되면은 더 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경과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딱 봤을 때 이게 점인지 아니면은 뭔가 암인지 구분할 수 있는 딱 기준이 있을까요? 점과 암. 육안적으로도 좀 구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점의 모양이 일단은 김초정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생소한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피부암입니다. 국내 피부암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37%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부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병호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의사들은 우리가 피부암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아는데 일반인들은 피부에 암이 생겨 뭐 이것조차 잘 몰라. 그 피부암이라고 하면 피부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 걸 텐데 정확히 좀 어떤 질환인지.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이야기하고요. 크게 이제 뭐 양성 종양은 뭐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암이고 악성인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고 몸 속으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이를 보이면서 내장 증환에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야, 피부암도 전이를 해요. 네. 전이를 해서 내부 장기로 들어가. 맞습니다. 특히나 정말 위험한 그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발에 작은 점처럼 보였는데 머리에 전이가 돼서 뇌종양으로 같이 발견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피부암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흑색종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흑색종과 흑색종이 아닌 비흑색종성 피부암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 보면은 한 7, 8천 건까지 비흑색종성 피부암이 발생을 하고요. 흑색종은 과거에 이제 뭐 1, 200건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600건 정도. 600건 정도. 그럼 비흑색종에는 어떠한 또 피부암이 있나요?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암이 가장 흔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흔하면서 비교적 착한 암이라서 다른 데로 전이되거나 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암은 암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은 계속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수술적인 치료는 필요한 암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편평세포암이라고 해서 햇빛이 오랫동안 많이 노출되신 분들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 기저세포암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흑색종하고 비흑색종, 비흑색종에는 기저세포암하고 편평세포암이잖아요. 그럼 요 세 가지 큰 암의 분류에서 각각 발생하는 부위가 좀 다른가요? 일단은 햇빛 노출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부분의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기저세포암이라든지 편평세포암도 노출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어디 말하는 거예요? 광대뼈가 제일 많이 노출될 것 같은데. 네, 광대뼈 쪽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코에 기저세포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코에 발생하면 사실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고 보건도 또 좀 어려워지고 기저세포암이 착한 암이지만 눈가 주변이라든지 입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떼내고 봉합하면 이렇게 피부를 당기게 되고 그러면 얼굴 변형이 생겨서 그 다음 생활하시는데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래서 편평세포암은 기저세포암 다음으로 이제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또 전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이가 많은 부위가 입술이나 귀에 발생하는 경우. 입술에도 생겨요? 입술에 뭔가 이 두껍고 이 까칠까칠한 부분들이 생기면은 편평세포암도 한번 고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외의 장소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하고도 그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 부위라든지 사타구니 쪽에 편평세포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가장 위험하다는 흑색종은 주로 어디에 생겨요? 흑색종이 또 특이합니다. 서양인에서는 주로 햇빛 노출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동양인에서는 손발에 생깁니다. 네. 손발에 특히나 이제 마찰이 많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눌리는 부위에 그 압력에 의한 손상 때문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위에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처음에는 그냥 점으로 생각하지 절대 이게 암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톱에도 이렇게 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더 넓어지고 검게 되면은 흑색종이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지 됩니다. 점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암이라고 해서 놀래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데서 조직 검사를 다 하시고 이게 확진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계셨다가 얘네들이 최근에 이상하게 좀 커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점 떼려고 레이저 치료도 받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사실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레이저로 태우게 되면은 더 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경과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딱 봤을 때 이게 점인지 아니면은 뭔가 암인지 구분할 수 있는 딱 기준이 있을까요? 점과 암. 육안적으로도 좀 구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점의 모양이 일단은 그 6mm 이상, 0.6cm 이상이 되면 6mm 이상? 네, 일단 크기가 크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경계가 좀 불규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의 이제 경계가 불규칙.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는 흑색종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전체가 까매지기 때문에 이때는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 검정색이 정말 진한 검정색이면서 진물도 좀 날 수 있는 색이면 또 흑색종을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진료 과목 피부과하고 피부과 의원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빨간 마크로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요즘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 없으시도록 확인하시고 특히나 이제 피부과 전문의는 더모스코피라고 해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조금 더 다양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단순한 점하고는 또 뭐 다른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다는 점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찾아간 병원에서 더모스코프로 확인을 한다면 거기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가를 피부과 전문의만 더모스코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만 했을 네. 때 검사비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료 시기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피부암 진단을 받으시면은 일단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수술로도 치료가 완전하게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면은 대부분 다 완치가 가능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암이라는 게 암만 딱 되지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것 가능성을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노즐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넓게 떼어내게 되면 그만큼 이제 피부 결손이 많아지고 피부 이식, 다른 부위에 이제 피부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얼굴에 있는 우리 그 피부 텍스처랑 다른 부위의 피부 텍스처가 좀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판술이라고 해서 이 주변의 피부를 돌려서 붙여주는 방법이 가장 미용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최소한으로 떼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또 이제 모즈 미세 도직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건 뭐죠? 피부암으로 생각되는 이 경계에서 한 1, 2mm 정상 피부를 포함해서 떼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떼낸 부위를 피자 조각 자르듯이 잘라가지고요.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 면에 암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암이 있으면은 이쪽 부분을 또 1, 2mm 경계를 두고 아래쪽까지 한 번 더 떼내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하게 됩니다. 피부암 치료의 가장 완치율을 높이면서도 피부 결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넓게 떼는 게 아니라 일단 최소한으로 뗀 다음에 암이 어느 위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각 부위별로 보고 많이 있는 쪽은 더 떼고 또 있으면 또 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계 수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번 떼시는 분들은 뭐 4단계, 5단계까지도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암세포가 조금씩 발견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번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 7시 네. 반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기다리면 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봉합을 할지 더 뗄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여러 번 떼시다 보면 이제 저녁 해가 저물. 저희가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들은 이제 병리과에 부탁을 드려서 병리 기사님과 병리과 교수님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판독을 하시면서 그 서로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다행히 저희 병원은 오랜 기간 협력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5,000년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흑색종은 또 전이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일 흔하게 전이되는 게 이제 림프절이잖아요. 흑색종도 그럼 림프절 같은 거 막 뒤져보고 막 이래요? 네, 모든 흑색종을 또 이제 림프절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흑색종은 이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떼내가지고 두께가 0.8mm 이상을 넘어가면은 림프절 쪽에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0.8mm 두께가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고요. 일부분만 떼가지고 0.8mm가 넘는지 봐서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검게 된 전체 병변을 떼가지고 얘네를 이제 조각조각도 잘라서 두께가 0.8mm를 넘어갔는지를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색종은 또 수술 접근 방식이 완전히 또 다른 완전히 거네요. 또 다릅니다. 흑색종도 과거에는 그냥 넓게만 떼냈었는데요. 그게 이제 서양인의 기준에서는 넓게 떼내는 기준이 맞지만 동양인의 손발에서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이 경계 마진을 뭐 1cm, 2cm씩 떼라고 하는데 그러면 손가락을 다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단을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저희가 보존을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모즈 수술을 손발에 생기는 흑색종에도 적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모즈 수술은 바로바로 확인이 됐다면 이거는 이제 지연 모즈 미세도시 수술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0.5cm씩 경계를 두고 떼낸 부위를 특수 염색을 해서 흑색종 세포들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예후나 생존율이 굉장히 네. 좋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재발률도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모즈 수술을 하게 되면은 1% 이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재발률이 0.5%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발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경계가 불명확해 보이거나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은 꼭 이 모즈 수술을 하실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흑색종은 주로 몇 살에 많이 생겨요? 조금 젊은 연령대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그 소아에서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점이 갑자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 나이 때도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5, 60대 이상. 5, 60대 네. 이상. 성별은 좀 관련이 없나요? 이상하게 여성에서 좀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또 이게 노령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여성 수명이 더 높기 때문에도 여성에서 더 많아지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성 호르몬도 작용을 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피부암도 약간 가족력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흑색종도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전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서 집안 식구들 중에 피부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더 유심하게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잘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담배 피우고 계시다면 꼭 금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야외 생활하시는 것들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되거나 하시는 부분들 줄이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비흑색종성 피부암인 경우에는 햇빛 노출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는 별로 햇빛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피부암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햇빛을 단시간에 쪼이게 되면은 그게 1, 2, 3년 이후에 유전자 변형을 보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실 텐데 강한 햇빛을 조금이라도 쐬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런 암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가 시중에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제품을 바르는 게 좀 좋을까요? 자외선이 주로 A하고 B가 있는데요.
둘 다 차단하는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은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렇죠. SPF 지수. 네,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FDA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보면은 15 이상이면은 실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15 이상인지를 확인을 하고 발랐을 때 좀 하얗게 되는 무기화합물을 이용한 그 자외선 차단제가 오히려 더 좀 안전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물에 씻겨나거나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땀이 많이 난다든지 하실 때는 2시간마다 바르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때 기준으로는 엄청 발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SPF 수치를 만들 때 정해진 용량 이상으로 발랐을 때의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놓고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조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를 손끝 한 마디 끝에서부터 이 마디 부분까지 길게 자르신 다음에 이거를 한 뼘에 해당하는 범위만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마스크도 있고 이렇게 가려지는 어떤 천 같은 거 그런 제품을 쓰는 것과 어떤 게 좀 더 자외선이 많이 차단이 되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양산을 쓴다든지, 뭐 팔토시를 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 되겠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까지 다 막아주진 못하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바르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적용해 보시는 걸로 저희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 생성이 되는데 자꾸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는 걸로 비타민 D 영양제로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먹었을 때 혈중 비타민 D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고 이렇게 먹는 거로 인해서 뭐 요로길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방법은 얼굴에는 이제 피부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술해야 되고 피부 결손도 생기게 되고 흉터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자외선 차단을 잘 하시고 팔다리는 좀 노출을 시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자기가 잘 관찰하기도 쉽고 이런 것들은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햇빛 좀 노출된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뭐 일주일 동안 비타민 D 10,000유니티를 먹는 것처럼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야, 이거 중요한 얘기죠. 네. 시간은 뭐 한 20분 정도로 만 노출을 시켜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비타민 D를 보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야, 이 피부암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앞으로 피부암 발생을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좀 피부로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기 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미세한 변화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외선 차단제 얼굴과 목에 꼼꼼히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오병호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